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승부의 날입니다.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21대 총선 투표가 실시 중인데요. 이제 약 4시간 뒤면 투표가 끝납니다. 국정운영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은 여야. 그야말로 피말리는 접전을 벌였는데 어느 쪽이 웃게 될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은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뉴스외전에서는 총선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황혜진 MBC 선임기자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전에 먼저 투표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전국이 49.7%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투표 결과는 자정을 넘겨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재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곳 중앙선관위 상황실은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투표율 집계로 분주한데요. 뒤로 보이는 전광판에서 전국 투표율이 53%를 넘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투표율은 계속 집계 중인데요. 집계가 모두 끝난 오후 1시 기준으로는 전국이 49.7%를 기록했습니다. 26.7%를 기록한 사전투표 가운데 일부와 거소, 제외, 선상투표 등을 합한 수치입니다. 전체 선거인단 4,399만 4천여 명 가운데 2,185만 9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5.7%의 투표율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46.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의 같은 시간대 37.9%보다 11.8%포인트 높았습니다. 오늘 총선 최종 투표율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길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난 17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0.2%, 20대 총선은 58%였습니다. 저녁 6시 반부터는 전국 251곳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자 당선 여부는 오늘 밤 10시 전후부터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자정 무렵이면 대부분 지역이 당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수자법으로 개표하는 만큼 내일 아침 8시쯤에야 당선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이제 투표 가능한 시간 4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신수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종로구 이화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종로구는 사전투표에서 34% 넘는 투표율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이죠.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맞붙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겁니다. 조금 전까지 이 투표소에는 800명 가까운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오늘 투표에 참여하셨던 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종로가 정치 1번지니까 미래 대통령을 뽑는다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난 한 번도 빠지지도 않았고 꼭 그냥 필요한 사람을 내가 위해서 한 표 찍으려고 나갔습니다.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월드컵 둥이로 불리는 2002년생들 53만 명도 새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투표소 광경도 많이 바꿔놨는데요. 일단 집 나서실 땐 신분증과 함께 마스크 착용 잊지 마셔야 합니다. 투표소에는 37.5도를 넘지 않거나 호흡기 관련 이상 증상이 없어야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각 투표소에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임시 기표소 마련해 두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제가 있는 이곳에선 아직까지 발열 증상을 보인 유권자는 없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실제 투표하실 때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투표한 용지를 찍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비닐 장갑 안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는 행위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번 선거만큼은 참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성북구 종암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또 서울 종로구 창신삼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선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를 찢은 40대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 이화동 제1투표소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오늘 투표 결과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전국 주요 투표소에서 MBC 등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 조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김성윤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 구로울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하얀색 모자를 쓴 분들이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출구 예측 조사를 맡고 있는 조사원분들인데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조사원 모두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있고요. 또 감독관이 투표소 대여섯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조사원들 체온도 수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선 유권자의 정치 성향 등 심층 조사도 함께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이런 질문들이 없기 때문에 출구조사는 30초에서 1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지금 조사원 한 분을 모시고 직접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조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실제 투표 용지와 비슷한 용지를 사용해서 출구조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 그리고 일회용 볼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국 투표소 14,300여 곳 중 2,300여 곳, 6곳 중 한 곳에서 이렇게 출구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유권자 60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요. 95%의 신뢰 수준에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에서 6.9%포인트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출구조사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의구심 갖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 측은 지난 10년간 여러 선거에서 축적된 선거구 경향성과 인물에 대한 평가 등 각종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정확도 높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출구조사는 투표장까지 나온 실질적인 정치 참여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 여론조사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고요. 개편 결과로는 알 수 없는 연령, 성별 등에 따른 후보 정당 지지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계 결과는 자가격리자 투표로 인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투표가 끝난 15분 후인 오후 6시 15분쯤 MBC 선택 20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구조사 현장에서 MBC 뉴스 김상환입니다. 자, 이제 우선 투표율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오후 1시까지 투표율이 49.7%였습니다. 이것은 사전 투표를 합친 건데요. 예.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중계방송을 한 기자 뒤로 전광판에 53%가 예. 찍혀 있었죠. 지난번 20대 총선이 58%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는 훨씬 뛰어넘을 거고요. 예. 60% 넘는 건 분명하고 70% 가까이 가지 않을까. 70%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지금 진행 속도인데요. 그렇다면요, 역대 최고의 투표율 같은데요. 자, 뭐 대답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런 역대 최고의. 이번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 우선 첫째는 과거의 공식들이 깨지는 예. 과정이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30, 40대 투표율이 사전 투표에 높고 그다음에 본 투표에서는 60, 70대가 많이 나온다. 이거 다 깨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세대별로 다 분산 투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한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미디어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을 많이 제공했는데 지금은 미디어 영향력이 축소돼서 과거 특정 선거들처럼 특정 언론이 특정 후보를 민다고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 돼서 이제 미디어의 정보와 1인 미디어들의 정보가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높은 건 그냥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이고 그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무슨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다. 이 공식이 깨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아니다. 네. 다만 참여율이 높아졌을 뿐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본다. 참여율이 높아진 것을 일반적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그러나 당 긍정적으로 입장에선 본다. 유불리를 가능할 사항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십니까? 예. 통합당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의 구도가 분명한 양강 구도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 세력 결집 현상이 우선 나타난 것이라고 제가 보는 것이고요. 역대 선거를 저희가 살펴보면 중도층 표심이 여권으로 향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유권자 분포상
50대 이상이 47%, 60대 이상에서 220만 명의 유권자가 더 늘어났고요. 예. 20대의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발 기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번에 나타나는 투표율 상승 현상은 정권 심판으로 기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민주당 측 말씀과 상당히 어떤 약간 색깔이 다른데요. 다른데? 예. 예를 들면 지금 50대 이상이 예.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당에 유리하다. 이 공식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40대가 스윙 보터였는데 지금은 50대가 스윙 보터고 50대도 55세 이전, 55세 이후로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50대 투표율은 바로미터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건 당연히 야당 예. 미래통합당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300만 명 이상 늘었다는 것도 그거 뭐 팩트니까요. 예.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 중에 중도층 표심이 과거에는 여당에게 유리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중도층 표심은 코로나 극복 여부. 그래서 그 위기에 정부가 얼마나 잘 대처했느냐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지표가 많기 때문에 그 공식 역시 깨질 거라고 봅니다. 자, 같은 사실을 가지고 해석은 다르신 상황인데요. 그러면 다음 지금 접전 지역을요. 네. 몇 군데쯤으로 볼 수 있습니까, 대략? 전국 50에서 예. 뭐 70, 80 이렇게 보는데 예. 뭐 많게는 100개까지 보는 것도 있지만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 사이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지역구 130, 비례대표, 비례정당 17개에서 147석 정도에서 또 그 이상 예. 내심으로는 과반을 이제 바라는 거죠, 속은. 그렇지만 이제 부자 몸조심이랄까 막판에 역풍 불까봐 좀 조심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요. 통합당은 지역구를 한 10석 줄여서 120, 예. 역시 비례대표는 한 17회에서 137석 정도 예상한다는 게 당 안팎의 이제 공식 얘기인데 막판에 이른바 뭐 차명진 후보 발언 파문 등등으로 3, 40대 또 여성층 표가 좀 수도권 중표를 깎여서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면도 있지만 또 반면에 보수층이 더 결집하고 이른바 숨은 보수, 샤이 보수라고 하는 표가 더 나오면 일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 예.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죠.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은 여당에 유리한 어떤 현상은 맞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죠. 박빙 지역이 여야 많다 모두 보니까 그렇고, 50석에서 100석, 많게는 100석까지 본다면은 얼마든 1, 2당이 뒤집힐 그렇죠. 가능성도 박빙 지역의 예. 승부들이 바람이 불면 한꺼번에 넘어가서 몇십 석이 슉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그 끝까지 지금 개표할 때까지 좀 안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끝나고 보면 박빙 지역도 다시 세밀하게 인터뷰를 하고 이제 사후 서베이를 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죠. 불안한 거죠, 전부. 자, 그러면 각 당에서 생각하시기에 박빙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황선희 기자 말씀하셨지만 50석에서 100석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왜 50석에서 100석이 되냐면요. 네.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샤이 보수를 10% 정도로 봅니다. 예. 반대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샤이 보수가 많아도 5%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5%로 보면 50석이 되는 거고 예. 10%로 확장해서 보면 100석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편차를 보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4%고 어떤 건 플러스 마이너스 4.4거든요. 그러니까 8% 내외면 이제 그건 박빙 지역으로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8% 정도 차이 지면 굉장히 이기고 있다 혹은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개 샤이 보수가 이번에 3% 내지 5%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박빙 지역은 뭐 60%, 60, 70 지역 60, 되지 70 않나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지역구를 어느 정도 보시고 계시는 민주당이? 건가요? 예. 저는 여당 민주당이 과반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30석. 그러니까 130석 플러스 알파라는 예. 그 애초에 이해찬 대표 말씀이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통합당 어떻습니까? 20대 총선에서 3% 이내 격차가 난 지역이 37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표심 때문에 성패가 갈린 지역이 수도권만 79곳이에요. 예.
게다가 지금 여론조사의 방법론에 있어서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표본 추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어느 당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일치하시는 동의하시는 게 근데 아니죠. 예. 한 가지는 짚어야 되는데 2016년 총선 때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 표본이 유선, 무선 뭐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심번호를 다 쓰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차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보는 거죠. 기존 여론조사보다는 어떤 정확도가 상당히 높을 예, 것이다. 높아졌습니다. 예. 그건 사실인데 다만 이게 있어요. 안심번호 전화에 응하는 사람들, 못 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래도 자영업자층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어르신들이 안심번호에 키보드를 이렇게 뜨게 하고 이게 좀 서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한 여론조사 발표가 있고 예. 감안하지 않은 여론조사 발표가 있거든요.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야당에 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많이 나올 야당 수 표가. 있다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당 측에서 보시기에는 안심번호라는 것은 휴대폰 무선전화 번호에다가 넣는 것이기 예. 때문에요. 유선 비율을 20%로 할 건지 5%로 할 건지 10%로 할 건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안심번호를 부과하기는 했지만 무선전화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연령층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더 많이 표가 나올 것이다 그럴 수 이렇게 있다고 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숨어있는 보수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론조사 방법론상으로는 바로 그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석이나 보십니까? 야당은 대략 저희는 지역구 뭐 기준으로. 수도권 계산하고 135석에서 140석 정도 이상이면 예. 뭐 원래 계획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상당히 어떤 불리한 걸로 나오지만 네. 결과는 원래 당초에 예상하셨던 과반, 지역구 과반을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어떤 지역들은 언론에서 조사를 하신 것보다 여연에서 조사한 거하고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요. 예. 그것도 저희가 쓰는 유무선 비율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연이 오랫동안 그런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정확성이 있습니다. 예. 자, 두 당 모두 현재까지는 어느 당이 일당이 돼도 이상할 건 없다는 데는 견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일치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애초 목표가 1당이었고요. 예. 선거가 진행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추세가 가팔랐어요. 그리고 깜깜이 선거 이후에도 아마도 그 추세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일당은 민주당이 하지 않겠느냐 저는 예측을 해보고 다만 일당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되게 그 균형의식, 견제 이게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한 당에 막 몰아준 건 2008년 총선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나타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막 과반을 훨씬 넘긴다거나 이런 예측을 하기엔 조심스럽습니다. 과반하면 성공이고 일당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측인 거죠. 일당은 하되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주실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자, 여기서요. 수도권 얘기 본격 시작하기 전에요. 총선 표심의 바로미터로 보이는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의 투표 소감부터 들어보실까요? 제가 네거티브를 당하긴 했지만 제가 한 것은 없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해요. 네, 그것은 유권자의 분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 문화가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시는 그런 엄중한 투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저희들에게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지금 들으셨지만 각 당은 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 상황이지만요. 이 인터뷰 보시면 분위기는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약간 여유가 느껴지고 뭐 물론 이 인터뷰 자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보신 거예요. 황교안 후보는 약간의 절박감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일단 종로 선거 여론조사에서 예.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계속 꽤 격차가 있게 리드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반영된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선거를 하시던 후보자들, 정치인들이 또 감이 있죠. 그래서 나름 느낌 같은 게 있으시기도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거는 다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고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121석이죠. 전체 47.8%, 거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지난 2016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이 82석을 가져갔어요. 이번에는 한 거의 10개 가까이 더 늘려서 90석까지 갈 거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기대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통합당, 미래통합당은 그 당시 35석 정도 수도권에서 가져갔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늘리고 줄이냐가 굉장히 크죠, 수도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수도권 지금 격전지가 많지 않습니까? 동작을 이수진 전 판사, 나경원 의원, 광진을 고민정, 오세훈, 그다음에 광란벨트 송파을의 최재성 배현진 같은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이쪽들 지역구 뭐 사전 투표도 높고 그래서 아마 투표율도 꽤 높을 텐데 이런 지역구가 바로미터죠. 여기서 이기는 당들이 다른 지역도 다 이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박빙에서 이기면 다른 지역들은 쉽게 더 이기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은 전 지역이 뭐 박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아주 박빙 승부가 많은데 또 성남 분당갑 같은 경우 거기도 민주당 김병관 후보 현역 의원이죠. 그리고 김은혜 통합당 후보 같은 경우도 박빙 승부. 그래서 이런 접전 지역들을 끝까지 잘 봐야지 아마 승부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게 일단 수도권 중요하죠. 자, 이제 중간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121석 중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 그러니까 지금 판세를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24시간 내에 맞고 틀리고가 결정나죠. 그러니까 엄청 조심해야죠, 말을 할 때.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중에 지난번보다 플러스 알파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흐름이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말씀도 들어보면 심판해 달라고 하는데 견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 말씀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초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세게 하시려고 생각했고 종로 선거 구도도 이낙연 후보 대 황교안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대 황교안 후보로 이제 틀을 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냥 급속하게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총선 기간 중에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위기 상황이 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 참 이것도 전대미문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전략을 수정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뒷말에 나타난 거예요. 견제할 수 있는 표를 달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높아진다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이낙연 후보가 보면 그 후보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예, 말실수를 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뭐 자세가 어떠다 흠잡을 때가 좀 없는 후보고 중도층 소구력도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것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되게 이러잖아요. 뭐 동작을 이기면 어디 다 이기고 또 광진을 이기면 어떨 것이다 이런 말 하는데 저 그거는 선거에서 뛰어보면 사실 그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선거는 1대1 후보 간 후보가 이렇게 정말 진검승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송파을 같은 경우 최재성 후보는 사실 부동산 이슈로 불리했죠. 처음에 많이 뒤졌어요. 근데 추격한 것은 최재성 후보의 개인기가 무지무지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종부세 자체를 바꿀 수 있겠다라고까지 슬로건을 내걸었거든요. 끌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약간 어떤 승세를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표차는 줄어들 거다라고. 표차는 줄어들 것이. 그리고 광진을 동작을 송파할 경우는 끝까지 봐야 한다. 그다음에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2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데가 송파을이더라고요. 52%가 넘어갔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높아요. 어떤 징후로 보십니까? 그것은 양쪽이 집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당 입장 들어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네. 종로의 경우는 승세를 약간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여쭤볼까요? 그 언론사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믿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면 수도권에 대한 선거운동의 각 당의 전략적 면모가 드러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당은 미래통합당은 사실은 탄핵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고 그래서 수도권 선거의 기본 주제가 성찰을 통한 주민에게 다가가기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후보께서는 선거운동 내내 종로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골목골목을 뚜벅이 선거를 하셨고요. 이낙연 후보께서는 사실 대선 주자급 행보를 하셨어요. 전국 지원 유세 다니시고
물론 뭐 종로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우리 당의 절박성하고는 조금 좀 다른 행보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된다, 종로를.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까지 치솟고 있지만 사실 2017년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얻으신 표는 41%에 불과했고 그 당시 범보수 후보 표들이 52, 3%를 갖기 때문에 저는 그 여론조사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광진을 동작을 저는 광진은 우리 역대로 우리가 불리했던 지역이니까 오세훈 후보께서 2년 동안 골목을 누비면서 추격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동작은 저는 큰 인물론으로 무난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진단. 송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재성 후보가 열어봐야 되겠어요. 거긴 역시 거긴 정확히 두 분의 견해가 일치하는 쪽이 송파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작을의 경우는 이수진 후보가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수진 후보도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워낙 그쪽에선 인지도가 높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나경원 후보의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불호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당락이 결정될 지역이라고 보는데 저는 큰 인물론이나 이게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의 지난 의정 활동,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받는 선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분위기는 그 평가가 그러니까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이지 않은 면도 많이 나왔고 그러나 어쨌든 구간이 명간이다. 이것도 작동할 테고. 그래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이긴다. 큰 인물론으로 그 무난히 이긴다에 동의가 안 된다. 저 지역도 그 오차범위 내잖아요. 8% 이내. 열세라는 건 인정하시는 분위기가 열세라는 건? 그 나경원 아닙니다. 지금 열세는 아니죠. 여론조사 수치로는.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늘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수진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샤이 보수층이 저 지역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 5% 내외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 지역도 정말 그 긴장하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제가 끼어들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그 동작은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가기 전에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가서 어렵게 그 지역을 탈환한 다음에 지금까지 안 뺏기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전국을 거치면서 나경원 후보가 그 야권의 그 투사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킨 측면도 있고 해서 정당한 심판을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현명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열세 우세는 뭐 판단 저는 우세라고 봅니다. 근데 그 동작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거기서 계속했고요. 야권이 늘 후보 단일화를 해서 진 지역이죠. 저 지역이. 그래서 그 이계한 후보가 열린우리당 때 한 번 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미래통합당 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거는 뭐 그건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나경원 의원이 대표 시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정에서 빠루 여전사 뭐 이렇게 된 것이 그것이 한쪽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다른 쪽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많은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모르시겠고요, 지금. 네. 자, 부산 경남에서는요. 여당 추격으로 접전지가 늘고 있다는 조사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네, 부산 지역은 코로나 사태 초반기 그리고 뭐 경제 실정론 이런 야당의 그런 그 논들이 많이 퍼졌죠. 그래서 부산 지역 그 여당 쪽에서도 이거 저번에만큼도 안 되겠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죠. 여당 민주당에서. 그런데 선거전이 지나가면서 특히 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호평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면서 따라가면서 접전적이 더 늘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더 유리해졌다. 뭐 이렇게 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 쪽 사람들도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이 저 선거전 초반보다는 좋아졌다. 그래서 접전적이 늘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일치하는데 민주당은 어느 정도냐 여기. 그렇죠. 민주당은 저번만큼은 할 것이다. 근데 통합당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3개 정도는 더 뺏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 여쭤보겠습니다.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던 데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부산 경남. 그러나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보는
견해가 네, 많은데 지난 어떻습니까? 선거 때, 예. 지난 선거 때 12군데 부울경에서 내줬으니까 상당히 크게 흔들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 정서가 매우 광범위하게 저류를 흐르고 있고요. 예. 특히 탈원전,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탈원전으로 말미암아서 지역의 산업 기반이 거의 다가 와해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 문제나 주 52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 때문에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은 그 표면 민심으로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는 그게 반드시 표출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난번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안 나올 이건가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 스타 마케팅 예.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김용춘 후보나 뭐 이런 잘 알려진 예. 후보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흔들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한번 다녀보시면 밑에 내려가 보면 그 불만 정서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바로 분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경제가 어려워진 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냐? 그게 아닌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이게 바닥에 있다. 그거 있어야죠. 아까 동의하신다는 분은 어떤 부분을 예, 동의하시죠? 그 부산 민심이 예. 경제가 어려워서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여당이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없다. 그 기본적인 경제 문제로.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문이냐? 계속 어려워져 왔다는 인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경남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론이 표면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권 심판론이 표면으로 세게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19 때 좀 나오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사그러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위기가 왔을 때 그 정부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평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외신이 매우 잘 대처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거의 극찬하다 보니 다른 그런 정권 심판 이슈가 표면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표면으로 막 표출될 때보다 훨씬 약화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결국은 보면 그 지역이 보수 텃밭이냐 예. 아니면 진보 쪽의 텃밭이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일부에서 얘기하는 민주당이 거기서 뭐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이게 동의가 안 지난번 됩니다. 성과랑 비교해보면 예, 어떻습니까? 지난번 성과를 지키면 민주당이 성공하는 것이다 정도로 봅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 가볼까요? 강원도 춘천갑이나 대구 수성갑, 수성울도 접전이죠. 여야 대권 주자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네, 대구 수성갑을은 뭐 김부겸 의원, 예. 그 주호영 의원, 현역 둘이 지금 예. 다선 의원들이죠. 그다음에 수성을은 통합당에서 탈당한 홍준표, 예. 홍준표 전 경남지사 그리고 또 통합당 후보 있죠. 이인선 의원. 근데 이인선 후보. 근데 이 지역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살아나느냐, 김부겸 후보가 살아나느냐, 뭐 초미의 관심사에서 두 후보 다 살아나면 다 여야에 각각 특히 TK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뭐 거기 다시 제2차전이죠. 허영 후보 민주당, 그다음에 김지태 후보. 지금 춘천 선거가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어서 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리 이렇게 돼서 갑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선거구도 굉장히 지켜볼 거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지금 원주에 나갔잖아요. 네. 이광재 지사가 상당히 강원지사 이후로 쭉 그 강원도에서 나름 대권 주자까지 거론되던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광재 효과를 민주당이 얼마나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지금 지켜볼 대목이죠. 예, 어떻습니까? 이광재 효과. 그러니까 최소한 강원도에서 한 석은 더 늘어납니다. 이광재 후보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그 부분은 이광재 효과 하나로 표를 더 얻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과거엔 색깔론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던 지역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소위 평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말하자면 돈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시너지가 되면서 과거처럼 색깔론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변수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북한 변수가 없었냐? 있었어요. 선거 기간 중에 북한이 뭐 미사일도 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이게 그 변수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최하 한석은 당연히 더 는다.
기존에 한 석밖에 없었거든요. 그- 한 석 늘고 플러스 2석 정도 예,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민주당 오늘 말씀하신 입장에서 지역 중에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이광재 지역이- 후보 지역이 제가 그렇습니까? 낙관 가능성이 높다. 낙관이라는 표현은 금물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통합당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광재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강원도에서 2012년도에서 8석 전석을 가져왔고 4년 전에는 6석 가져오고 2석을 뺏겼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강원도가 3극이 강릉하고 춘천하고 원주인데 지금 강릉도 저희 당 무소속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나가 계시고 그다음 이광재 전 지사가 지금 원주에 나가 계시고 해서 강원도의 기본 판세 자체가 4년 전보다는 저희가 좀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대구에 보면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년 전에는 언더독 효과 때문에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김부겸 후보께서 내세운 슬로건이 대통령은 박근혜, 대구 김부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 전체가 상당히 경제 무능 심판론 이런 게 흔들리고 지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여지가 점점 없어졌고요. 수성을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분열을 바라지 않는 대구 시민들의 여망들이 제가 투영이 되면서 이인선 후보 쪽으로 계속 집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시민들의 현명한 전략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선거운동 막판으로 가면서요. 표심호소에 읍소에 여러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과반을 바라보려면 시민당이 미래 한국당을 넘어 비례득표 1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표가 갈려 있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과 지지자들께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잘 해내기 바라신다면 국회가 안정되어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도 위태롭다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십사. 상권 분립을 기초로 한 이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균형을 맞춰주십사. 호소드립니다. 자, 선거 막판에요. 여러 가지 어떤 약간의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차명진 후보.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차명진 후보 발언 파문, 세월호 관련 막말 파문 이른바 가장 뼈아플 거고요. 민주당은 갑자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진보 180 가능 발언 나중에 해명을 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 뜻이 어쨌든 오늘 아침에 사과를 한 걸로 사과 알고 발언 있습니다. 비슷하겠죠. 민주당한테 미안하다. 이거 나 때문에 이거 지금 정확한 워딩은 보수가 집결해서 이게 민주당이 선거 성장 기념이 내가 다 뒤집었습니다. 다 뒤집었습니다. 선거에서 찍어주세요. 뭐 이런 말도 하셨는데 이 두 발언이 사실은 굉장히 민주당 가장 중요하죠. 다른 여러 가지 작은 해프닝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발언들을 각 당이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수습하는지도 상당히 그 막판 선거전의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각 당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아니 먼저 그 통합당 경우에요. 차명진 후보의 경우 결국 법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네네. 반가우지 않으시죠? 어떻습니까? 반가울 리 없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은 지금 막말 문제를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건절해야 될 폐단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 거죠. 민주당의 잇따른 막말 파문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대처하고는 전혀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가 직권으로 제명한 데 대해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바람에 차명진 후보가 다시 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다시 찾아냈는데요.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바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선관위의 해석과 상관없이 우리 당에서는 제명한 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왜 그 애초에 윤리위원회 결정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비판 여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시원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당원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윤리위는 제명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다음 제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 김대호 후보의 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함을 시간 관계상 잠깐 민주당 쪽에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잘못하면 독박 쓰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면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알릴로에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후보도 아니고 그냥 빅마우스일 뿐이죠.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제가 아까 미디어의 영향력 축소를 말씀드렸는데 2016년 정도의 미디어의 영향력이 있었으면 아마도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종편에서 반복하고 있으나 또 다른 1인 미디어 쪽에서는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줄어서 이게 이제 막판 변수인 건 민주당 쪽이 그만큼 실수가 적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차명진 후보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수의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보수는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보수의 그런 가장 좋은 가치를 미래통합당이 깨트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를 갑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황 대표가 1인당 50만 원씩 다 주자. 이러면 당내에서 또 반발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수의 그 일관성, 일사불란함, 안정성을 깨버리는 거죠. 이 차명진 후보 처리 과정이 대표적인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차명진 후보는 사실은 선당후사 입장에서 깨끗하게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선당후사의 자세인데 지금까지 후보라고 저러고 있는 것은 정말 그건 저는 당을 넘어서 그런 태도는 진짜 곤란하다고 봐요. 당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반가우시죠? 어떻습니까? 그런 거 반가워하면서 선거 이기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다 안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역구 플러스 정당 다 해가지고 범여권의 어떤 전망은 어느 정도 레인지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범여권을 얘기할 건 아니시고요. 아니고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특히 정의당 부분은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좀 못했고 민주당이 과반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비례정당 합쳐서 말씀이시죠? 더불어시민당 합쳐서 과반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공이다. 열린민주당은 합치는 겁니까? 안 합치는? 그거야 뭐 당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은 MOU잖아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열린민주당은 뭐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빼고 과반을 말씀하시는? 네, 그 정도면 성공이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뭐 같이 할 수 있겠지만 합쳐서 얘기하는 게 좀 곤란하다고. 범여권은 맞죠? 정의당은 전 범여권이라고 안 봅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유일한 사회경제개혁을 주장하는 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가 안 되고요. 그 지금부터는 투표율이죠. 뭐 어느 쪽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되는 시간 겁니다. 때문에 통합당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전체 의석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제1당이 되는 걸 목표로 지금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양당 구조에서 3지대가 적기 때문에 약 145석 정도면 1당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50석 정도를 가져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중도층의 표심에 기대를 걸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한 10초, 20초씩 마지막 어떤 유권자들 당부 하나 말씀하시죠. 딴 거 없고요. 누구나 이기고 어느 쪽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이미 있으시면 지금 빨리 나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하셔야 마음속에 있는 당이 이기는 것이죠. 네, 통합당. 자기의 삶을 개선하는 투표를 좀 해주십시오. 경제 환경이 좀 나아지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총선 특집 뉴스회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황혜진 MBC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